여러분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보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웹툰과 시리즈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스토리 작가님이자 출판기업 고램팩토리의 대표로 계신 성상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웹툰화의 성공성과 그 형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해주실 텐데요.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강연에 응해주심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야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교시는 일단 강연이 진행되고요. 그 다음으로 2교시에 사전에 받은 질문들을 가지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시청 중이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전남콘랩의 웹툰 분야 전문가 멘토 특강 성상영 작가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소설의 웹툰화 성공과 그 형태를 강의하기로 한 그 고램팩토리의 대표인 성상영이라고 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더 게이머라고 하는 웹툰을 네이버에서 연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작품의 모든 걸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는 스토리 담당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겠지만, 근데 그런 제가 왜 이제 소설의 웹툰화 성공과 그 형태를 강의를 하러 나왔느냐? 사실은 제 본직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장르 소설이라고 하는 소설이 제 본직이고요. 장르 소설가. 요새는 요거를 웹소설이라고 부르죠. 웹소설이라고 부르는 건 뭐 간단합니다. 요새 유통 과정 자체가 웹툰처럼 이제 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규모가 커졌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장르 소설가에서 웹소설가라고 부르게 된 상황이고요. 일단은 제 간단한 경력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제가 장르 소설가가 된 지가 벌써 이제 제 경력이 벌써 성상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책을 낸 게 2003년이에요. 그래서 소설가로서의 경력은 17년인 셈이죠, 지금. 그리고 제가 2010년도쯤부터 출판사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서 기획팀장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2015년도쯤에 고램팩토리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했었고요. 즉 웹소설 출판 매니지먼트 업체 사장으로서 경력은 지금 5년째, 그리고 이 출판 시장 자체, 그러니까 장르 소설을 출판했던 시장 자체에서의 경력은 10년, 소설가로서는 17년이고요. 지금도 어쨌든 웹소설이라고 하는 소설을 저 자신이 직접 써서 연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한 1년 정도는 연재를 쉬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간교가 왔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썩 좋지 않아서 하는 점을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소설의 웹툰화 성공과 그 형태를 강의하기 위한 위해서 그 사이드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제 이름 좀 검색해 보시고 여기저기 알아보시면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럼 이제 본 이야기로 넘어가서 바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내용일 테니까. 최근에 웹툰들 같은 경우에 오리지널 웹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소설이 원작이 아니고 그냥 웹툰 작가가 스토리랑 그림이랑 모두 다 해서 혼자서 작품을 하는 경우를 그냥 오리지널 웹툰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다른 컨텐츠와의 결합도 아니고 원작 있는 것도 아니고 협업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예전에는 스토리 작가와 그림 작가가 협업해서 만드는 것도 그냥 오리지널 웹툰으로 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 근데 최근의 경향이 이 웹소설이라고 하는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다 보니까
제가 악필 나서 좀 죄송합니다. 이 웹소설이라고 하는 시장이 아주 커졌어요. 이 시장이 어느 정도로 커졌냐면 뭐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들 전부 다 하면은 한 해 매출 규모가 거의 수천억에 이른다고 지금 뉴스가 나올 정도로 아주 커진 상황이거든요. 근데 당연하게도 웹툰은 이미 큰 시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쪽 업계, 웹소설 업계에 있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 우리 웹소설이 마치 일본이나 저기 미국처럼 코미컬라이즈를 하면 어떨까? 코미컬라이즈라는 단어는 코미컬라이즈인데요. 이게 소설을 만화로 만드는 거를 코미컬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미컬라이즈를 하면 어떨까? 라는 발상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외국에서도 이미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 라이트 노벨이라고 하는 소설 종류가 있고, 라이트 노벨이 만화화되고 애니메이션화되고 영화화되고 게임화되는 현상이 아주 많아요. 그걸 뭐 당연하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멀티 유즈라고 하잖아요. 원소스 멀티 유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악필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어쨌든 원소스 멀티 유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원소스 멀티 유즈의 원천이 되는 건 결국은 뭐냐면 이쪽 업계에서는 결국 스토리예요. 스토리, 즉 소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지금 아까 앞서 말씀드린 웹소설 시장이 증가했다. 성장이라고 표현하면 좋겠죠? 성장했다. 그래서 웹소설이 웹툰으로 들어가는 건 역시 당연한 귀결인 거고요. 그래서 최근 근 1년 사이에도 웹소설이 웹툰화가 되는 경우의 케이스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저희 회사에서 나온 작품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하고 있는 작품이 더 게이머도 사실은 소설이 원작인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 네이버에서 유명한 것이라면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유명하시니까 아실 것 같은데 그런 작품들에서부터 뭐 혹은 나노마신이라는 작품도 존재하고요. 혹은 카카오 페이지 쪽으로 가면은 카카오 페이지 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최근 유명한 작품들을 말씀드리긴 좀 제가 다른 타사 작품 만들 수 있는 좀 애매하고 저희 회사 작품으로 만들면 학사귀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뭐 학사 재생도 있고요. 일단 뭐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 회사 작품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도왕이다라는 작품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설의 원작을 가지고 코미컬라이즈를 통해서 웹툰화하는 그런 작업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독자분들에게 어필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그리고 어필된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순수한 얘기로 바로 돈입니다. 돈. 왜냐면은 이 웹툰이라는 게 결국은 성공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성공이 필요하고 독자분들이 이거를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즉 소비를 한다는 얘기죠. 그럼 소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작품들이 재미가 있어야 됐죠. 이 재미를 저희는 이제 상업성이라고 부르는데 뭔가 상업성이라고 하면은 좀 거부감을 가지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거를 거부감을 가지면 안 된다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거 보시는 분들도 어렴풋이는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렇지 않으면은 이 시장 규모가 크다 이 직업 웹툰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시려고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알고 오실 테니까
그러면은 이 성공이라고 웹툰화의 성공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사실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웹툰 업계나 혹은 뭐 사람분들의 입장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거 어쨌든 웹툰 시장을 크게 하는 중요한 그런 요소가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는 형태인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수업에서 왜 형태라는 걸 굳이 붙였냐? 웹툰이 이렇게 소설이 웹툰화되고 성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게 외국으로도 팔리고 있고 그쪽에서 뭐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든 게임이 만들어지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존재한다. 뭐 모두 윈윈이겠죠? 윈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형태라는 걸 붙인 이유가 뭐냐면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제 마음이 있어서 이거가 어떻게 제작이 되고 있느냐를 아주 더 세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일단 웹소설이 웹툰화되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웹소설이 웹툰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당연히 흥행한 웹소설이에요. 그냥 그렇게 흥행한 웹소설이 아니고 상당히 흥행한 웹소설. 흥행이 잘 된 웹소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흥행이 잘 된 웹소설이 필요한데 이 흥행이 잘 된 웹소설을 가지고 웹툰을 제작을 해야 당연히 웹툰도 흥행이 하겠죠. 아주 간단한 논리인 거예요. 흥행하지 않은 소설을 가지고 웹툰을 만들었는데 그럼 웹툰이 그게 흥행이 할 리가 있겠느냐. 아주 간단한 논리로. 그러면 당연히 그래서 흥행이 잘 된 웹소설을 가지고 웹툰을 제작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왜냐면 이제 웹소설을 웹툰화했을 때 초창기만 해도 이런 게 별로 활발하지 않으니까 원작 소설가들도 웹툰 그림 작가분들을 구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흔한 말로 그림 작가분이 어떤 분이시든 오기만 하면 좋다. 이른바 수요와 공급의 문제인 거죠.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수요와 공급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 작가분 어느 분이 오셔도 좋다 하는 식으로 제작이 되고 유통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점점 이 흥행이 잘 웹소설 가지신 분들 입장에서 웹툰화가 되게 많이 됐으니까 이런 상황이면 내가 굳이 아무나 그러니까 오시는 분 선착순으로 잡는 게 아니라 그림 작가분들 중에서 좀 더 퀄리티 혹은 뭐 경력 그런 게 있으신 분들과 같이 내가 작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뭐다? 바로 스튜디오예요. 이 스튜디오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웹툰의 그림 작가분들을 직원으로 채용한 업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튜디오가 개별적으로 웹소설을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쪽과 계약을 하고 그리고 이 웹툰을 제작하는 데 있어 필요한 각색 그리고 뭐 배경 그런 것까지 다 이 스튜디오에서 해줘요. 그렇게 해서 최근에 나온 여러 가지 많은 작품들이 이 스튜디오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지적 독자 시점만 해도 스튜디오 작품이고요. 그러면 이게 왜 이 형태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웹툰 작가를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스토리와 그림도 내가 동시에 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게 웹툰 작가가 되는 그 길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스토리를 혼자 만들고 그림도 혼자 그린다라는 게 대단히 힘들거든요. 일단 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최근 저희 웹툰 시장에서 웹툰을 연재하는데 기본 컷수는 70컷입니다. 이건 거의 공용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거보다 좀 낮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스토리 웹툰이라고 하면 70컷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이. 그럼 70컷인데 70컷 기준에 이 웹툰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은 7일이잖아요. 그러면 70컷을 7일 나누면 하루에 10컷이 그리란 얘긴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쉬어야 되잖아요. 쉬어야지. 좀 먹고 살고 좀 쉬고 놀러 다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뭐 주 5일 일한다고 해보죠. 그러면 70 나누기 5인데 이게 맞나? 제가 수학에 요새 약해가지고 어쨌든 5로 나누면 14 정도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4컷이 그릴란 얘기잖아요. 14컷이 그릴란 얘기인데 5일 동안 하루에 14컷이 그린 거 이게 순수한 물리적 노동이란 말이죠. 순수하게 물리적인 노동.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시간. 그러면 스토리는 언제 생각해요? 스토리 생각하는 시간 어디 있나? 그러니까 각 잡고 그러면 스토리를 하루 정도 생각한다고 생각해보죠. 그러면 4일 동안 그려야 돼요. 4일 동안 이걸 4로 이게 5가 아니라 4로 하면은 그러니까 70 나누기 4를 하면은 이게 얼마야? 15컷이겠네요. 맞나? 응, 맞다. 15컷. 그러면 4일 동안 하면 하루 컷수가 또 올라가. 15컷으로. 아니네. 5일은 5, 60이니까 15컷이 아니네요. 죄송해요. 제가 요새 머리가 많이 나빠져서 하하. 16컷 하면 64, 64니까 안 되고. 일단 뭐 제가 암산이지가 안 되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계산기를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이렇게 작가 생활하면서 머리가 나빠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17.5구나. 17.5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요. 이래도 되나? 어쨌든 그래서 17컷 5컷이라는 작업을 해내야 돼요. 스토리를 하루 만들면 4일 동안 17.5컷을 만들어야 돼요. 이 점점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이걸 해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여신강림이라는 웹툰도 그렇고 뭐 혹은 아예 외모지상주의 뭐 그런 작품들 보시면 그런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는 괴수 같은 분들도 존재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 중에 과연 내가 그 정도 괴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나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네이버 웹툰에 보시면 고수라고 하는 무협 웹툰이 있어요. 대단히 그것도 대박적인 웹툰인데 그것도 보시면은 그 작품도 스토리 작가랑 그림 작가랑 두 분이 같이 협업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분들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더 부담이 크고 압력이 크겠어요. 내가 이걸 해낼 수 있다 아니다를 떠나서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분량이 프레셔가 압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하게도 여러모로 건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안 좋은 상황을 발생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위에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뭐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 페이지가 됐든 혹은 뭐 다른 어떤 웹툰 플랫폼들을 딱 보면은 상위권만 보지 마시고 중위 아래를 한번 봐보세요. 중위 아래를 보시면 그분들도 당연히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매주 이런 분량을 소화하고 계시지만 그분들이 그래서 대중적인 어떤 흥행을 이끌어냈냐 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당연하게도 이 물리적 이것 때문에 스토리를 좀 더 재밌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난항을 겪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거예요. 소설의 웹툰화. 사실 이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등장한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물론 저희 나라에서만 등장한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이미 다 이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라이트 노벨이 애니메이션화되는 거는 역사가 아주 깊거든요. 혹시 슬레이어즈라고 하는 라이트 노벨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시겠어요. 슬레이어즈라는 라이트 노벨이 존재하는데 그게 되게 오래전에 나왔거든요. 제가 정확한 나는 기억은 안 나는데 거의 20년에서 30년 전에 나왔던 걸 기억을 해요. 그 라이트 노벨이. 그리고 그 슬레이어즈라는 게 당연히 만화책으로도 나오고 애니로도 나왔거든요.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애니메이션으로 대단히 히트를 쳤죠. 슬레이어즈 제가 이제 지금 나이가 35인데
제가 이제 어렸을 적만 해도 이 슬레이즈라는 애니메이션이 대단히 히트한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있고 뭐 모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즉 일본은 코미컬라이즈가 예전부터 했던 얘기인 거예요. 웹툰화, 그러니까 소설의 웹툰화를 이미 하고 있었던 거죠. 그쪽은 물론 그쪽은 웹툰이 아니고 만화지만 뭐 어쨌든 저희 나라는 이 만화가 웹툰으로 거의 대체된 상황이니까, 웹툰도 사실 만화죠. 종이책 만화가 아닐 뿐이고 웹에서 하는 만화일 뿐이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결국 경제적 논리로 이 컨텐츠 종사자들이, 이 업체를 있는 모든 분들이 더 나은 수익을 위해서, 그리고 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소비자분들에게 더 많은 즐거움을 제공해서 경제적 수익을 얻고자 이런 게 결국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림 작가 혼자서 뭔가 작업을 하기에는 이게 물리적으로 힘들잖아요. 실제로 웹툰도 보시면요, 물론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 인력적,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그 만화를 제작하는 전문 인력을 따로 꾸려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시스턴트 분들이 스토리를 짜주진 않거든. 그렇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흥행한 소설을 미리 가져와서 웹툰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 성공한 케이스가 지금 이미 여러 개 엄청 많이 들었고, 근데 여기서 맹점이 뭐냐면은 스토리 작가 개인이 바로 이 흥행한 소설과 소설 그 원작자분하고 접선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스튜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이 스튜디오는 그림 작가분들을 미리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이 소설의 원작을 유통하고 있는 매니지먼트랑 접촉을 해서 계약을 하고 판권을 가져와서 웹툰을 제작하는 거예요. 혹은 판권은 여전히 그 이쪽에 있지만 수익세 RS라고 부르거든요. 저희 업계에서는 RS를 받는 형태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형태라고 이 강의가 지어진 겁니다. 이게 작가 개개인에게는 사실 그렇게까지 썩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그 작품에 대한 저작권도 그 그림 작가분 본인이 가질 수가 없는 형태고, 사실상 인센티브라고 하는 개념으로 월급 외에 추가 수당을 성과급으로 받는 개념이 돼버리다 보니까 당연히 혼자서 작품 했던 거에 비해서는 작품 수익이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져요. 그럼 많이 떨어지면 뭐냐? 당연하게도 이게 그냥 그림 노동자 같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뭔가 그 웹툰 세계의 희망과 절망편 중에 절망편을 제가 얘기하고 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카카오에 가보시면 스튜디오 뭐뭐뭐 해가지고 나오는 웹툰이 엄청 많다는 것만 그걸 아실 거예요. 보시는 분들도 다 알아요. 근데 그림 작가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독자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독자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 스튜디오에서 만든대? 그럼 스튜디오에서 만들면 일정 퀄리티 이상은 확실히 보장이 되네? 그리고 보통 이게 70컷이거든요. 근데 스튜디오는 조금 컷수도 늘려요. 한 80컷 정도로. 기준은 70컷인데 좀 더 10컷 한다. 우린 퀄리티도 높다. 분량도 많다. 독자분들 정말 좋으시죠?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작품 자체를. 그럼 독자 입장에서 당연히 좋죠. 당연히. 그림 작가가 여기에 소속돼서 그림 노동자 같이 되고 월급 형태가 되고 금액을 적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독자 입장에서는 좋으니까. 최근에 그 모 유명 웹툰 작가분이 그 직원을 하나 뽑는데 연봉 3천만 원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자 거기에 그 직원, 어시스턴트 직원이죠. 정확히 말하면 웹툰을 도와주기 위한 어시스턴트를 직원으로 뽑았고 연봉 3천만 원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몰린 인파가 500대 1이라고 하더라고요. 경쟁력이. 근데 이제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 작가분 어시스턴트로 들어가는 게 이 스튜디오에 취직하는 거랑 사실 뭔가 다른 건 별로 없거든요. 개념상으로는. 어쨌든 내가 아닌 타 작가의 작품을, 그림을 해주러 가는 거니까 월급을 받고.
뭔가 절망편 같죠? 매우 절망스러운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거예요. 소설 웹툰의 성공이라는 거는 몹시 이 웹툰 업계랑 웹소설 업계, 그러니까 업계 전체에서는 매우 좋아요. 그리고 솔직한 말씀으로 이 웹소설의 원작자, 그러니까 웹소설이죠. 웹소설가 입장에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강의에서도 늘 닦아놓고 얘기를 합니다만 웹소설가가 받는 비율은 고정돼 있어요. 고정. 저희 나라 약간 통념상 원작 사용료라는 게 존재하고, 원작 사용료라는 건 어느 나라도 다 존재하는데 저희 나라는 통념상 약간 고정이 돼 있거든요. 원작 사용료는 보통 10% 고정이에요. 보통. 원작 소설가는 어차피 누구에게 웹툰을 맡기든지 자기는 10%밖에 안 받는 거야. 그럼 뭐 웹툰이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져서 웹툰이 흥행을 하고 자기 소설 쪽에서도 뭔가 이 웹툰이 광고판이 돼서 웹소설을 잘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웹소설가 입장에서는 사실 땡큐예요. 아주 땡큐. 베리 땡큐. 뭐 이 스튜디오를 만들든 혹은 개인 작가가 만들든. 근데 개인 작가 입장에서는 이 스튜디오랑 경쟁을 해서 이 소설가에게 내가 당신 웹툰을 만들겠다 라고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쟁이 되겠냐고요. 이쪽에서는 이미 스튜디오에서는 뭐 배경팀도 따로 있고 채색팀도 따로 있고 각색도 붙어 있고 이게 다 있는데, 그럼 개인 작가가 내가 배경도 혼자 하고 채색도 혼자 하고 각색도 내가 알아서 하겠다, 내가 알아서 어시스턴트 팀을 꾸려가지고 내가 알아서 전부 다 할 거다 라고 얘기해서 이 웹소설 작가의 원작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개인 작가분이 이 웹소설가랑 접촉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어요. 뭐 웹소설가분이 막 블로그라든가 트위터라든가 하고 있으면 몰라. 그러면은 가가지고 내가 뭐뭐 그렸던 웹툰 작가, 그림 작가인데 당신 소설을 웹툰화 내가 직접 해보고 싶다라고 메일을 보내거나 하면서 개인적 접촉할 수도 있죠. 근데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모든 웹소설자 작가가 다 자기의 그런 개인적 그 창구를 열어보고 싶지 않아요. 페이스북이든 뭐 혹은 뭐 트위터든 혹은 인스타그램이든 그런 걸 열고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제가 왜 이런 수업을 하느냐,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그러니까 절망편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희망편을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그 웹툰 작가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웹소설을 한번 써봐라. 이거랑 웹소설을 많이 읽어라. 이거거든요. 이게 왜 희망편이냐면 뭐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토리 작가를 따로, 그러니까 이 아까 스튜디오 같은 이런 소설의 웹툰화를 하실 게 아니라면 스토리 작가를 따로 영입을 해야 되겠죠? 소설이 아니라 스토리 작가를 따로 영입해야겠죠? 근데 그 스토리 작가분이 과연 이런 마음은 뭐하지만 그 스토리 작가분의 스토리도 과연 흥행이 있는 스토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아까 제가 이제 고수라고 하는 웹툰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들은 대단한 대박작이잖아요. 스토리 작가분과 그림 작가분이 따로 있고 대박작이신 그런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스토리 작가랑 그림 작가가 둘이 협업을 해서 만든 작품인데 흥행이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아니 둘이 기껏 같이 일했는데 흥행이 안 돼. 안 된다니까요. 그럼 곤란하잖아. 그렇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소설 원작을 웹툰한다. 스튜디오랑 경쟁이 지금 안 되잖아요. 아니면은 작가님, 그러니까 그림 작가가 뭔가 요새 인터넷 용어로 슈퍼 핵인싸, 막 사람 간의 친화력이 엄청나다. 그래가지고 소설 작가님이랑 친해지든가. 그런 거 아닌 이상은 좀 힘들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면은 뭐 결국 어떻게 되냐. 본인이 결국 스토리까지 능력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쉬운 게 웹소설을 많이 보고 웹소설을 써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이 성공과 그 형태예요. 단순히 이쪽 시장이 지금 이렇게 해서 잘 되고 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형태가 이러니까 여러분들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의 강의인 거예요. 이 강의가. 뭔가 충격과 반전의 그런 강의 같죠? 그래서 상황이 지금 시대가 그러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바에 의하면 한 월별로 스튜디오 작품이 한 달에 한 10개 정도는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 성적이 좋아요. 왜냐면 그 웹툰 스튜디오에서 만든 것들이 다들 소설 원작인데 소설 원작들이 다 흥행 작품이거든. 근데 이게 단순히 이 웹툰 작가를 지망하시는 여러분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현업인 웹툰 작가분들도 되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보죠. 조금 진짜 냉정한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 닦아놓고 말씀을 드려서 더 게이머라는 작품이 네이버 금요 웹툰에서 12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인터넷 가서 보시면 아니까 뭐 어떤 날은 진짜 운이 좋은 날은 한 4위 갈 때도 있었어요. 몇 달 전에. 근데 뭐 보통 한 11위 할 때도 있고 12위 할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 저 같은 경우는 중상위권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중상위권 작품인 전데 보시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금요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작품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작품들이. 근데 제가 한 12위에서 지금 대충 왔다 갔다 하는데 12위에서 그럼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을 때 20위권 아래 있는 거는 어떨까요? 흥행이 좀 안 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이분들이 이 작품이 이제 이렇게 하다가 완결을 내셨어. 이 작가분이 완결을 내셨어. 아, 이번 작품 내가 흥행이 조금 덜 냈지만 다음 작품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다음 작품 흥행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작업을 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과연 이분이 다음 작품 흥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가? 그게 문제인 거예요. 현업 작가분들 문제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게 위만 놓고 보면 되게 화려한데 이 시장이 중위권 아래쪽으로 놓고 보면요 이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네이버에 작품 몇 개인 줄 아세요? 네이버에 정식 연재되고 있는 작품이 대략 한 300작품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충분한 수익을 갖고 있는 작품은 상위 한 이제 100위권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번에 네이버에서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 네이버 작가들의 평균 연봉은 대략 1억 얼마라고 뭐 뉴스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이게 평균인 게 문제가 뭐냐면 상위권 작가분들이 엄청 많이 벌거든요. 엄청난 수익을 내시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쪽에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는 수익이 별로 안 나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의 선택지가 이걸 완결을 내고 새 작품을 해서 새로 도전한다는 건데 새로 도전했을 때 흥행이 더 좋을 것인지 안 좋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당연히 경쟁력 문제에서도 여러모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모든 웹툰 작가분들이 다 그런 고민을 해요. 물론 이제 최상위권에 있는 작가분들 그런 고민을 안 합니다. 애초에 그냥 잘 되고 계시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가 중위권에만 걸쳐 있어도 매우 불안한 거예요. 내가 이 작품 완결하고 나면 뭐하지? 그러면 이게 결국 거기다가 지금 웹툰 작가님들 혼자 스스로 하시는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더 불안한 거는 이 소설의 웹툰화 성공이 달갑지가 않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 소설의 웹툰화가 이게 스튜디오 작품이고 그리고 이게 웹소설에서의 확장이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본인 개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웹소설을 써보자랑 웹소설을 읽어보라는 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거죠. 일단 단순한 공식이에요. 지금 흥행한 웹소설은 웹툰화 했을 때 성공한다 라는 공식이 이미 나온 거잖아요. 증명이 됐어요. 전지적 독자 시점도 있고 뭐 저희 회사 작품인 나는 마도왕도 있고 뭐 타사 작품들 중에서 그런 거 되게 많이 있고요. 특히 로맨스 판타지 웹툰들도 되게 많이 팔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웹소설 관련 스토리가 아닌 다른 쪽 스토리에서 흥행할 만한 스토리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미 성공이 어느 정도 공식으로 성립되고 있는 웹소설 시장에서 활약을 한번 해보시는 게 더 낫다 이거죠. 물론 이거는 제가
웹소설 시장에서 17년 경력 작가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제가 웹소설 경력 작가니까 하는 얘기가 다른 분들은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와 또 다른 정답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기 개인 역량 강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럼 개인 역량 강화를 안 한다. 안 하고, 어쨌든 나는 그림을 엄청 파겠는데 스토리 작가는 따로 구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작권도 나와 스토리 작가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협업 작품을 무조건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혹은 그럼 나는 스튜디오나 빨리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그러면은 협업 루트로 갔을 때의 희망편은 뭐냐? 협업 루트로 갔을 때의 희망편은 어지간하면은 웹소설 작가랑 직접 일하는 거예요. 웹소설 작가가 물론 흥행한 웹소설 작가랑 직접 일할 수도 있고 흥행하지 않은 웹소설 작가랑 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흥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웹소설에서 유료로 판매를 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 작가라면 기본적인 실력은 가지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작품을 웹툰화하면은 그래도 이게 이쪽 시장에서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작품이 된단 말이죠. 저희 회사, 제가 운영하는 고렘팩토리에 딱 그런 게 있어요. 저희 회사 기준으로 소설 흥행 성적이 매우 저조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그걸 웹툰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웹툰이 잘 나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존재해요. 제가 무슨 작품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작품이 저희 회사에 존재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소설은 흥행이 약간 애매한데 웹툰 되게 잘 나갔다. 그런 케이스도 존재해요. 어쨌든 소설이라는 게 근데 이 소설이 흥행이 저조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다른 흥행작들에 비해서 저조했다는 거지 완전히 이게 안 팔렸다. 아예 이거를 사볼 독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간에 독자분들이 돈을 내고 봐주긴 봐줘요. 수익이 다른 것보다 조금 약해서 그렇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도 웹툰화를 했을 때 성공을 했단 말이죠. 웹툰화 자체는. 이 웹툰이 소설보다 한 3배쯤 더 잘 팔렸어요. 이게 영상화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기본적인 스토리 라인이 존재하고 그거를 영상화했을 때 영상화하는 거를 더 쉽고 재밌게 보는 독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즉 어쨌든 희망표는 웹소설 작가를 스토리 작가로 어쨌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러려면 역시 좀 아까도 말했던 인터넷 용어는 핵인싸 같은 활동이 좀 필요하죠. 소설을 쓰는 커뮤니티 쪽 같은 데를 좀 다니고 실제 소설 작가들을 좀 만나보고 좀 친하게 지낸다거나 뭔가 말만 해도 답답해지는 그런 행동들인데 저희 같은 아싸들에게는 매우 힘든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죠. 미래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의 직업을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결코 넉넉한 시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웹툰 작가가 된다는 게 그림만 잘 그린다고 해서 되는 시장이 아니고 설사 그림을 잘 그린다고 해도 스토리가 결국 없으면은 성공하기 못하기 때문에 그럼 스토리도 신경 쓰는데 내가 스토리도 같이 할 수 있느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고 스토리를 같이 못하겠다 싶으면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감내해야 된다는 얘기죠. 점점 난이도가 그러니까 작품 자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작품을 만들기 위한 필요 조건들을 수집하는 데 있어서 점점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박인하 교수님께서는 보통 이제 꿈과 희망 그리고 트렌드 분석 그런 거를 좀 해주셨는데 저는 뭔가 좀 더 실제적인 작업에 들어가서 도움이 이게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업계를 전혀 모르고 여러분들이 직업에 뛰어드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드리는 얘기인데 소설의 웹툰화는 성공한다라는 공식이 이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왜 소설의 웹툰화는 성공하는가? 물론 정확하게는 흥행한 소설이 웹툰에서 띄우면 성공하는 거지만
왜 흥행한 그럼 소설은 웹툰화가 성공하는가? 이런 의문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의문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소설의 웹툰화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할게요. 흥행소설. 이게 저희 강의의 문구에는 없는 숨겨진 시크릿 제목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시크릿 제목, 흥행소설. 예,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셔야지만 알 수 있는 시크릿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흥행소설이 왜 웹툰화를 했을 때 성공할까? 이거는 간단하게 말해서 독자층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악필이라서 좀 이상하게 썼습니다만 독자층 분석이라고 썼어요. 제가 이제 또박또박 말씀드립니다. 글자가 이상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독자층 분석이 돼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웹툰을 주로 보는 독자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웹툰 독자라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 그냥 사실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는 척 하면서 질문을 했는데, 사실 정말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것 뿐이지 사실 평범합니다. 그냥 우리 주변에 보이는 나, 그리고 친구, 혹은 주변 사람들, 그냥 그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좀 더 세분화를 할 수 있어야지만 여기서 이제 전문가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전문가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느냐? 1. 웹툰 독자라고 했는데 여기 웹소설 독자를 먼저 분석을 할게요. 왜냐면 제가 웹소설이 언제 본 적이니까. 웹소설 독자는 무슨 독자냐? 1. 게임을 좋아하는 독자다. 2. 만화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서브컬처라고 분류되는 장르를 좋아하는 분들이 저희 웹소설 독자의 주력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약간 연령별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나이가 이제 30대부터 60대까지 혹은 70대도 있어요. 70대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통 무협을 많이 보세요. 무협 소설, 무협 웹툰으로는 고수가 있죠. 유명한 걸로는. 그리고 저희 회사에 학사규환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어쨌든 근데 그러면 30대 이하는 뭘 좋아하느냐? 바로 얘기했던 게임이나 만화 같은 걸 되게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독자층이 이 웹소설 독자층이 게임을 하고 있는 인구랑 겹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웹소설이라는 건 사실 말하자면 유희 컨텐츠거든요. 오락거리라고 부르죠. 좀 옛날 말로 오락과적관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아시면 정말 틀딱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웹소설 독자분들은 게임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당연하게도 웹소설 독자 중에서 웹툰 독자 아닌 분들도 없어요. 웹툰도 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요, 자, 이거를 전체 독자라고 봅시다. 전체 독자예요, 이게. 전체 독자. 전체. 근데 이 전체 중에 웹툰 독자가 이만큼 있어요. 이게 웹툰이에요. 이 와중에 게임 인구가 이만큼 있어요. 아니다, 게임 인구는 이게 아니구나. 여기다, 여기. 그리고 이 안에 다시 웹소설이 있고요. 이게 왜 이렇게 그렸냐면요, 전체, 이건 그냥 저희 나라 전체 인구예요. 전체 인구 중에서 인구 중에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자고요. 그럼 그 게임, 이 중에 게임을 좋아하는 인구가 60%가 있어요. 60%. 이렇게. 그러면 이 게임을 좋아하면서
웹툰도 좋아하는 인구다. 게임을 좋아하면서 웹툰도 좋아하는 인구다. 그건 전체 인구에 비해서 한 50% 정도일 거다. 그리고 이 웹툰과 게임을 모두 좋아하는 거는 전체 인구에서 몇 %일까? 그리고 웹소설까지 좋아한다. 그건 대충 한 30%일 수 있죠. 이게 교집합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웹소설 좋아하는 독자분들은요, 웹툰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해요. 근데 웹툰 좋아하는 분들이 웹소설 좋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게임 좋아하는 분들이 웹툰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웹툰 보는 사람들 중에 게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 물론 이제 이거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비유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 로맨스 웹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 중에 게임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존재하고, 액션 웹툰 좋아하는 남성분들 중에 게임 안 좋아하는 분들도 존재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일한 케이스로서 볼 수 있는 거고, 일단 비유적으로 보면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비유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게임, 웹툰, 웹소설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30%, 그러니까 만약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30%라고 하는 인구는 이 셋 다 즐긴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웹툰, 게임을 모두 즐기는 인구는 30%다. 이게 뭘 의미하면요, 웹소설에서 어쨌든 흥행을 하면 이 30% 인구가 웹툰이랑 게임 쪽에서 즐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사 웹소설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이 웹소설 인구 30%가 웹툰 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웹소설 안 보던 사람들도 이렇게 끌어당겨요. 이렇게 간단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작품을 제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소설 쪽에서 엄청나게 흥행이 성공한 소설이거든요. 근데 이 소설을 승행하고 웹툰이 나왔어요. 웹툰도 물론 흥행을 했죠. 근데 웹툰 흥행 수익이 소설 승액 수익보다 더 커요. 더 엄청나게 커요. 왜냐면 웹툰은 어쨌든 간에 영상이거든요. 영상. 웹소설은 어쨌든 소설이고, 보통 전반적으로 컨텐츠 사업에서 텍스트 사업은 영상 사업보다 좀 더 접근하기 어려워요. 대중들 입장에서. 난 그림으로 그냥 편하게 보고 싶은데 글은 보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거든요. 당연한 얘기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지적 독자 시점이라는 아까 그 소설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 이제 30%를 끌고 간 다음에 웹툰의 인구를 흡수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더 커진 거예요. 그래서 더 수익이 나오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게임 같은 걸로 가게 되면, 물론 게임은 약간 좀 개념은 다르긴 합니다. 왜냐면 유명 웹소설 웹툰이 게임화해서 게임에서 그렇게 대박 나는 경우를 요새 못 봐가지고 제가. 근데 어쨌든 개념상으로는 이렇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웹툰이 게임돼서 흥행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다만 웹소설이 웹툰으로 갔을 때 웹툰에 있는 기존 독자를 끌어당겨서 흥행이 더 폭발한다는 것은 확실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흥행의 문제는 그렇습니다만, 이게 아까 얘기한 그런 원리,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가 작동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서 흥행 소설이 웹툰에서 성공하는 이유가 그래서 뭔데? 제가 말한 거는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이유가 아니잖아요. 이유는 뭘까요? 그건 아까 서브컬처, 게임, 웹툰, 소설이라고 하는 이 서브컬처들이 공통된 컨텐츠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소설 쪽은 여러분들이 웹소설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시면 아실지 모르겠는데, 좀 장르가 많이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른바 성공 공식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리고 그런 거에 맞춰서 글을 써가지고 흥행에 성공하는 작가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웹툰에서는 보면 희한하게도 성공 공식에 따라서 웹툰을 그리고 성공 공식에 따라서 흥행하는 웹툰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웹소설도 되게 많은데.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아까도 말했듯이 이 공통된 어떤 공감되는 요소들을 공유하고 있거든요. 제 덕게임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덕게임은 게임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죠. 레벨업하고 스킬을 얻고 스킬을 사용하고 이게 그냥 게임이잖아요. 사실은 게임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거를 소설화하고 웹툰한 것 뿐이에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하는 레벨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즐길 수 있는 컨텐츠를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그걸 제가 소설화하고 웹툰화한 거죠. 그럼으로써 그 제 덕게임이라는 게 흥행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흥행 웹소설들은 그런 걸 되게 잘해요. 대중분들이 서브컬처에서 공유하고 있는, 공감하고 있는 어떤 소재들이나 그런 것들을 되게 잘 쓰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공식화해서 흥행소설을 만드는 데 능하단 말이죠. 근데 웹툰 쪽에서는 그런 게 조금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어떤 공식화되어 있고 확실히 이건 먹힌다, 독자분들이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소설의 웹툰화가 무조건 성공하는 거죠. 왜냐면 어쨌든 공통된 공감 요소가 존재하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개인 작가로서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당연하게도 이 흥행소설이란 건 대체 뭔가? 이건 어떤 부분에서 흥행을 하는 건가? 강의를 하고 있는 제가 말하는 것 같은 공식이 실존하는 건가? 그리고 그 공식을 내가 따라할 수 있는가? 혹은 배울 수 있는가? 그거를 따져보는 게 여러분들의 개인적 역량 강화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뭐 내가 나는 나만의 이야기가 있다 해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런 마음 모아주는 이런 강의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를 보신 이유는 어쨌든 이 업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업계에 대한 정보를 얻고 그래서 이 업계 웹툰 작가라고 하는 직업을 얻기를 희망하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약간의 불안감이죠. 내가 뭔가 배우지 않으면은 웹툰 작가가 되기 어려울 것 같다. 내 웹툰 작가로서 미래가 불안하다. 그럼 불안감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 이 강의를 보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알아서 할 거면은 그 불안감을 계속 안고 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흥행 소설들은 일종의 공식을 가지고 있고 공식을 한번 배워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것만 해도 불안감이 일단 없어져요. 왜냐하면 쟤네들은 이미 흥행한 공식이 존재하고 그거를 내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럼 불안감이 없어지죠. 불안감 없어지는 건 둘째 치고 현실적으로 수익률도 상승합니다. 왜냐면 저기는 흥행 공식이 존재하니까 그걸 내가 배우면 배울수록 나도 그렇게 흥행한 웹 작품을 만들 수 있다. 뭐 강의에서 이런 얘기 할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여러분도 잘 알아두세요. 이중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웹소설계에서는. 웹툰 작가는 못해요. 왜냐면은 물론 스토리 작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림 작가는 못해요. 왜냐면 혼자서 하루에 일주일에 3개의 웹툰을 그릴 거 아니면은 다중필명 못하겠죠. 근데 스토리 작가 혹은 소설가는 한 달에 두 개, 3개의 작품을 쓰는 사람들이 존재해요. 실제로도 지금도 있고요. 뭐 카카오 페이지에 보시면 글 쓰는 기계라고 하는 필명을 쓴 작가분인데 유명해요. 이분이 하루에 3개의 작품을 동시에 써요. 실제 연재도 3개의 작품 하고 있습니다. 소설 쪽에서. 이분 웹툰도 있어요. 이분 원작을 웹툰화해서 한 게 나는 델롬이다라는 웹툰이 있는데 그 웹툰도 흥행 웹툰이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어쨌든 저도 여러 가지 필명이 존재하고 그 필명 중에는 웹툰화된 작품도 또 있어요. 제가 원작 주고 웹툰 만든 거 그런 작품들도 존재하는데 다 그런 게 이제 수익률을 증가를 불러온단 말이죠. 독자분들에 위해서 서비스를 하고 독자분들에게 그 어떤 그 예를 들어서 웹툰 같은 경우 200원에서 300원 정도 하잖아요. 200원과 300원에 같이 즐거움을 드리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래서 제가 꼭 이 강의에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웹툰 작가 현실편에서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건강 관리를 꼭 자기 일정 루틴 안에 넣어 주시길 바랍니다. 하루 일하는 시간을 체크하고 거기에 운동 시간을 꼭 넣어 주세요. 안 그러면 쓰러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세요. 웹툰 작가 갑자기 지병으로 쓰러져 뭐 암에 걸렸다 뭐 이런 얘기 많아요. 많아요. 뉴스에 안 나온 게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저만 해도 최근에 더 게이머를 제가 이제 휴재를 했거든요. 휴재를 했는데 그 이제 제가 간경화로 와서 간 수치를 많이 내려야 되는데 간 수치를 내리는 약을 먹으면 정신이 되게 몽롱해져요. 몽롱해지니까 작업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휴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휴재를 하면서 휴재 공개다 간경화 때문에 힘들었습니다라고 했더니 다들 여러분들이 뭐랄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웬일로 악플이 안 달렸어. 그러면서 매우 즐거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로 오늘 한 얘기들 중에서 중요한 얘기는 거진 다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뭐 이런 업계 이야기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뭐라면 여러분들이 작업 환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웹툰 작가를 한다고 해도 작업 환경을 구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작업 자체 하는데 대단한 애로사항이 꼽힙니다. 이 작업 환경이라는 게 단순히 좀 더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작업실을 만드는 것부터가 필요해요. 일단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블렛 PC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그걸 만들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시스턴트 분들을 꾸린다고 했을 때 화실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무실 하나를 계약하고 거기에 이제 어시스턴트 분들이랑 같이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서 작업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옛날 만화 화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고 혹은 뭐 요새는 온라인이라서 그 온라인으로 어시스턴트 분들하고 작업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림 작가님이 여기는 무슨 배경 해주시고 여기는 무슨 채색해주시고 여기다가 말풍선 넣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다 작업 지시를 해서 메일을 보내고 메일을 받아가지고 취합을 해서 그걸로 만드는 형태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근데 그런 작업실을 어떤 작업팀을 꾸리는 이야기에서부터 아까 말씀드렸던 계약하는 이야기, 계약을 하기 위한 방법론적 이야기 그런 거랑 그다음에 이 소설 웹툰화 성공이라든가 그 형태가 지금 나오는 이 형태 이것만 해도 상당히 뭐랄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습니다. 웹툰 작가가 되시는 여러분들 중에 신인분들 중에 혹은 뭐 현업 작가 보시는 분들 중에 다음 작품 내 거 엄청 잘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실제로 잘 되시는 분도 당연히 존재해요. 그리고 신인분들 중에 내가 이거 웹툰으로 싹 쓸어버려야겠다 막 이런 생각하고 네이버 베스트 도전 같은 데다가 그러니까 거긴 자유투고니까 올려놓고 성과를 봐서 네이버 웹툰이나 혹은 뭐 다른 플랫폼 웹툰 카카오 페이지든 뭐 레진이든 뭐 그런 데로 가는 그런 경우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대다수를 봤을 때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좀 희소하잖아요. 근데 그럼 그 희소하지 않은 분들이 좀 더 웹툰 작가가 되기 쉽게끔 이런 제반사항 같은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개인 역량 강화로 웹소설 한번 써봐라 혹은 웹소설 많이 읽어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이게 스토리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방법인 거잖아요. 왜냐면 흥행소설이 웹툰화로 성공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말했던 이미 흥행 공식이 있다. 이게 만화 웹툰 쪽에서도 흥행 공식은 존재해요,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웹툰의 흥행 공식은 이 소설 쪽보다 그렇게까지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고 느껴요, 제가. 제 전 시간에 박인하 교수님께서도 뭐 만화 작법, 기법 뭐 8가지 뭐 이런 거 말씀하셨었는데 그런 거를 봐도 웹툰을 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썩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저도 들은 얘기지만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이 그렇게까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체계가 아직 그렇게까지 완벽하게 잡혀있지 않다, 흥행 공식이 라고 저는 느낀단 말이죠. 근데 소설 업계 쪽에서는 이 흥행 공식이 이미 존재해요. 체계가 좀 잡혀 있어요, 확실하게. 이쪽 업계에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알게 돼요. 그러면은 왜 흥행 공식이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흥행 작가가 많아야 되는데 흥행 작가가 그렇게 많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그거는 결국 작가 본인의 그런 그 근본 혹은 영혼 같은 거거든요. 작가로서의 자신. 그런 거를 좀 어느 정도 타기 때문에, 왜냐면은 하드보일드 장르, 느와르 장르를 정말 좋아하는 작가가 있다고 쳐보죠. 그런데 이 하드보일드 장르가 최근에 흥행을 별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단정적으로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시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시로. 예시로 들은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예시로 하드보일드 장르가 요새 흥행을 못했다라는 상황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작가 A가 하드보일드 장르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본인은 하드보일드를 쓰고 싶어 해. 근데 요새 하드보일드가 인기가 없단 말이에요. 이른바 트렌드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하드보일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성공할 수도 있지만 통계적이나 뭐 어떤 여러 가지로 보면 당연히 흥행을 하지 못하겠죠. 흥행 가능성이 정말 낮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흥행 공식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것도 트렌드 분석과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트렌드랑. 그럼 트렌드 분석이랑 같이 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 사람은 트렌드를 무시하고 지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흥행 공식이 먹히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이에요. 작가 본인들이 어떤 흥행 공식에 맞추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본질적으로 혹은 근본적으로 나는 내가 좋아하는 특정 장르가 있는데 그거 아니면 쓰기 싫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서 흥행하는 소설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근본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웹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림 작가 겸 스토리 작가를 동시 다 하는, 그러니까 혼자서 작품을 다 하는 사람이 이시려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림 작가를 어떤 전문적으로 좀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건데, 그런 분들 경우에 웹툰 쪽에서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 바로 화풍입니다. 화풍. 뭐 그림체라는 얘기죠. 이 그림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자기가 추구하는 장르가 자기가 추구하는 장르가 그림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에 보시면 로 올림포스라고 하는 웹툰이 존재하는데, 그게 북미 시장에서 엄청나게 크게 히트한 웹툰이거든요. 엄청 크게, 진짜 북미 시장에서 거의 1탑 찍은 웹툰이에요. 네이버 북미권에서 네이버에서 외국 작가랑 계약해서 그쪽에서 픽업한 작품인데, 근데 그게 국내 지금 네이버에서 보시면 순위권에 보시면 그렇게까지 뭐 물론 상위권이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대박이다 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이 작품 얘기를 왜 하느냐, 로 올림포스가 전형적인 미국 카툰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체 때문에 저희 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되게 낯선 거예요. 작품의 내적 내용이 어떤 걸 떠나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림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북미 시장에서는 거의 1위에서 5위 왔다 갔다 하는 초대박 작품인데, 국내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이유가 뭐냐? 그림체. 일단 그림체가 낯설어요. 그림체 낯설다. 그럼 물론 이제 국민적 감성이 다를 수도 있죠. 미국과 우리나라랑 감성이 많이 다르니까 내용적 감성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조금 떨어지는 걸 수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작품 말고 돌려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하는 작품이 그림체가 국내 사람들에게 낯선 것이냐, 익숙한 것이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들려는 내용이, 감성이 과연 국내 사람들에게 맞는 거냐, 아닌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글로벌 노리고 만들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신데, 문제는 뭐라면 여러분들은 지금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에서 데뷔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일단 한국에서 데뷔를 한다는 문을 뚫어야 돼. 그러고 나서야 글로벌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허들을 높여버리는 거죠. 허들을 이렇게.
그런 행동이 과연 좋은 행동인가? 그럼으로써 웹툰 작가로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어떤 상황이 이렇고 암울하고 뭐 여러분들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저런 거 하는 게 좋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좀 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남은 수업 시간, 사실 이제 더 이상 남은 시간 동안 할 얘기가 그다지 없어요, 제가. 왜냐면 이 업계의 상황이라든가 그런 얘기는 사실 뭐 지금 드렸던 얘기로 거의 끝난 거라 다름이 없어서. 근데 이 얘기가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변종만 올리는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에 아주 꿀팁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웹소설 스토리 제작 기법에서 나오는 흥행 공식 만드는 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웹툰에서도 되게 도움이 돼요. 실제로 제가 그런 공식 기법을 가지고 덕게임을 만들었고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업 작가의 꿀팁입니다. 왜냐면 이 성공한 그 형태의 얘기는 아까 그걸로 이제 뭐 절망편만 열심히 보여드리고 끝났기 때문에 절망편이에요. 현실편과 정말편, 희망편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희망이 없습니다. 그 예전에 유명 소설에 이런 글귀가 있어요. 소설이었나 철학사였나, 이 문을 지나가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막 그런 문구가 있더군요. 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질적 팁, 실질적 희망적 방법론을 말씀드리고자 이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웹툰 제작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웹소설 스토리 제작 기법은 뭐냐? 일단 트렌드 분석법이 있어요. 트렌드 분석법. 저는 웹툰을 제작할 적에 웹툰의 흥행작을 보고 트렌드를 분석하지 않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웹소설에서 흥행한 거 갖다가 웹툰화 하면 성공을 하는데, 굳이 제가 웹툰 트렌드들을 분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웹소설 트렌드를 분석하면 되지.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웹소설 트렌드를 분석을 해요. 그리고 그냥 그거 웹툰 만들면 돼. 물론 각색의 어려움은 존재합니다만, 그거야 뭐 각색 작가를 어렵게 구하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각색을 하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이 존재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웹소설을 기본으로 저는 움직입니다. 그러면 웹소설 스토리를 제작하는 거가 도움이 당연히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뭐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래서 실제적 얘기를 들어갈게요. 변종만 많이 올렸지만. 일단 1. 흥행 소설을 역기획을 한다. 2. 제가 악필나서 한번 썼는데 다시 얘기도 해드릴게요. 여기 흥행소설 역기획서를 제작한다. 그 다음에 흥행소설의 같은 장르 작품을 모은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흥행소설이 존재해요. 근데 그거를 소설을 보고 기획서 형태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저희 업계에서 트리트먼트를 만든다, 뭐 뭔가 유식한 척 해보려면 트리트먼트를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유식한 거고 그냥 말대로 그냥 분석해서 기획서 만든다는 얘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분석해서 기획서를 만든다는 게 어떤 거냐면요, 예를 들어 소설을 딱 봐요. 소설을 딱 보는데 소설이 한 화, 그러니까 보통 10화를 딱 보고 10화 주제, 캐릭터, 사건, 능력. 그러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웹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는 뭐 이게 현대 로맨스를 제외하고서, 현대 로맨스 같은 걸 제외하고 보통 남성향이든 여성향이든 약간 능력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마법이라든가 뭐 초능력도 있고요. 뭐 시스템 있죠. 이 시스템이 요새 핫해요. 요새 핫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핫했어요. 시스템은 제 덕게임에서 나오는 것도 시스템이고요. 여러분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핫한데,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 10화를 역기획을 한다는 게 뭐냐면은 10화 어치 동안 주제는 뭐고 캐릭터는 어떻게 나오고 사건은 몇 개 나왔고 능력을 뭘 쓰냐를 다 일일이 분석을 해서 기획을 하는 거예요. 소설 쓰기 전에 원래 이 기획을 해요. 저도 그렇고 거의 대다수의 소설가들 중에 좀 능력 좀 있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설 쓰기 전에 이미 미리 이걸 다 짜놔요. 기획서를 짜놓는다고요. 한 30화 동안에 주인공은 뭘 할 거고 누구랑 만날 거고 무슨 능력을 얻을 거고 무슨 능력을 사용할 거고 무슨 사건이 일어날 거고 그런 걸 미리 다 짜놓거든요. 그게 기획서예요. 근데 역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흥행소설을 기획서 형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설을 그냥 재밌다가 아니라 이게 어느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순간에 어떤 분량에서 글을 썼느냐 내용이 나왔느냐 재미를 줬느냐를 파악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역기획서를 한번 해보시고 나서 이번 흥행소설 같은 장르 작품을 모은다를 보시면은 아주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확신하게 되는 트리트먼트를 발견하게 돼요. 이 흥행소설의 같은 장르 작품을 모으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사실 하나 발견하실 건데요. 그게 바로 그 성공 공식이 존재한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많이 체감하실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어떻게 알게 되냐? 예를 들어서 저희 업계에서 게임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가 있어요. 이 게임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는 뭐냐면은 가상현실 게임,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매트릭스죠. 여러분들 매트릭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가상현실에서 게임을 한다. 그리고 그 게임을 주제로 한 소설이거든요. 웹툰 중에도 이런 게 있어요. 연랩전사라고. 연랩전사 외에도 몇 가지 그 가상현실 게임을 주제로 한 게임 판타지 웹툰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게임 판타지라는 이 장르는 사실 말하자면 제 기억으로는 거의 최초가 그 손희준 작가님의 작품이었을 거예요. 아주 옛날 작품인데 근데 그 이후에 게임 판타지가 소설 쪽으로 넘어왔고요. 이 웹소설 쪽에서 예전에는 이제 장르 소설이었죠. 그리고 지금 웹소설이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융성했거든요. 융성이라 하니까 뭔가 이상한 말을 같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흥행을 했어요. 그래서 게임 판타지라고 하는 장르로만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작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거는 달빛 조각사, 템빨이라고 하는 작품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나는 델롬이다 그런 작품들도 다 게임 판타지고요. 그리고 그런 게임 판타지에서 파생해서 나오는 작품들이 현실에서 게임 능력을 쓴다라는 작품들인데 그게 바로 제 대표적으로는 제 소설인 더 게이머가 존재하죠. 사실 근데 더 게이머가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될 건 현실에서 게임 능력을 쓴다라는 거는 오래전부터 쓰여왔던 장르고 제 더 게이머가 그 중에 웹툰 쪽에서는 그나마 유명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제가 좀 허리가 아프니까 좀 앉아서 할게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요. 기획서를 만드는 거죠. 자, 나만의 흥행 공식을요. 이 나만의 흥행 공식을 만든다는 게 위에서 말한 것처럼 어떤 흥행한 작품들을 역기획서로 기획해보고 그거랑 그 공식들을 내 자신으로 흡수를 해서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 액션 만화를 만든다고 치죠. 그러면은 액션 만화 중에 유명한 흥행한 작품을 액션 웹툰, 만화가 아니라 웹툰이라고 하죠. 웹툰이나 만화나 액션 웹툰을 흥행을 한 거를 역기획을 해서 기획서를 만들어내고 그걸 보면서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이거는 이 부분은 재미있게 봤고 이 부분은 재미없게 봤고 이 부분은 내가 더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내가 못 살릴 것 같고 그럼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획서를 또 만들어요. 나만의 기획서죠, 말 그대로. 그리고 그걸로 작품을 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흥행을 하는데 대단히 유리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제작 기법에서는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소설의 웹툰화 성공 그 형태라는 건 업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그거는 뭐 하고 나니까 너무 뭐랄까 이 업계가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만 나온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얘기를 해드리려고 한 거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맨 처음에 얘기를 했었지만 그래서 이 기획 방법을 좀 어느 정도 연구를 하시면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여러분들 모두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많이 고생한 것 같습니다. 그럼